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BBS 제주불교 방송 10부작 특방송입니다.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 진행을 맡게 된 이병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부분은 세상과 작별하는 시간,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장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죽음의 마지막 과정, 우리의 장례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 장례 명장이자 제주 장례의전의 홍창환 명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가 좀 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명장이라는 타이틀만 봐도 이제 연륜이 좀 느껴집니다. 예, 장례 일을 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정도 되셨는지요? 올해로 한 2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25년요? 네, 우연히 이제 지인의 소개로 그 예. 당시에서는 뭐 장의사, 염사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때 1998년도 IMF가 막 끝나갈 무렵에 예. 우연찮게 이쪽에 접하게 돼서 뭐 현재까지 이제 현장에서도 종사를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예. 대한민국이 국가에서 직접 죽음에 관한 얘기를 꺼낸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 예. 유기적 문화 때문에라도. 그래서 2013년도에 예. 장례 지도사 국가 장례 증 제도가 이제 예. 도입되면서 우리가 저희 장례 종사자들이 이제 전문 직업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던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장례 직업이 탄생한 지는 얼마 안 된 거네요, 사실. 그렇죠, 네, 이제 근 10년 예.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장례 지도학과, 예. 장례 학원 등에서 이제 장례 지도사가 양성되고 배출되면서 예. 이제는 어떤 죽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예. 장례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문 직업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예.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오게 됐죠. 그러겠죠. 우리가 장례라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휴먼 인간의 예. 장례만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요즘 많이 대두고 돼 있죠. 반려동물.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각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 그 다음에 이제 사후를 정리하는 유품 정리에 관련된 유품 사별, 정리. 예.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엔딩 스토리라고 그래서 예. 살아 생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를 마지막 스토리라고 하는 영상 앨범 제작에 관련된 부분.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예. 문화에 살다 보니까 디지털의 흔적을 남기고 예. 그대로 보존되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장례라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이제 사업까지 장례 주사들이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는 현실이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고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전, 사후에 이런 정리하는 것까지 장례 지도사의 역할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례 지도사란 직업이 참 보람된 일이긴 합니다. 뭐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로 봤을 때는 장례인으로서 또는 저희 직업으로 봤을 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러니까 또 직업에 대한 또 뿌듯한 자부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장에까지 반열에 오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삶과 죽음 이런 자연스럽게 장례 문화가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래된 문화, 이런 장례 문화 왜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첫째는 우리가 인간만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인간만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게 다른 어떤 동물과 만면이 차별화되는 어떤 개체가 아닐까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며 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개체라고 했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아마 현대까지 오는 동안에 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특히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예. 우리가 뭐 역사 시간이 그쵸,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걸쳐오는 이런 과정 중에서 고인돌이 이제 무덤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인간의 죽음은 단지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생에 있다고. 예. 다른 삶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출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독특한 이제 장례 문화 또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문화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계승이 되고 또 발전이 돼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인돌 문화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예. 어떤 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종교가 있기 이전에는 이 자연이라는 대자연이라는 거에 이제 신앙적인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았던 경우에 이제 우리 고대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죠. 거기에 한 가지 모든 것은 소멸하지만 자연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를 본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바람, 돌, 바위, 산, 그리고 보는 태양, 달, 별 여기에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냐면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럼으로써 그 영혼과 영이 되고 그 혼과 혼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세상 또는 그 영유를 믿어서 우리가 장례라고 하는 과정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장례라고 해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하나의 어떤 사회 집단을 표현하는 의식이고 문화로 토착화되어 갔고요. 그리고 그 사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장례 문화의 한 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명장님께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대 인류의 문화재라고 하는 피라미드도 어찌 보면 장례 문화에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 5세계를 피라미드는 4, 5세계를 어떻든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를 위한 그 많은 인력과 동원을 했지만 사실은 피라미드에는 여러 가지 깃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4, 5세계의 절대 권력자의 4, 5세계를 바라고 지었지만 또 한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꼭 배워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에는. 어떤 부분이시죠? 우리가 영화에서 간혹 보죠. 채찍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거를 많은 노예와 종을 들여서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결과물로 나온다고 있어요. 어떤 건축학자가 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가 했더니 그리 많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길게는. 하지만 피라미드 사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미완성으로 남기는 피라미드 사원들도 있죠.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피라미드 사원을 한 개만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무덤을 여러 개 지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짓는 기간 동안에 왜 이런 결과가 초래했냐면 이집트 강이 범람을 했을 때만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렇게 문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도적질을 하든지 남의 것을 뺏어야 돼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을 하면서 빵을 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게 피라미드 사원이라 그래요. 그럼 또 피라미드를 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거네요. 저희 장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원에 적힌 문구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첫째 문에 그 적혀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하는 내용이 우리가 공사를 하시던 그거를 짓던 노동자들이 쓴 글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첫째 문에서 예라는 대답을 얻기 위한 말이에요. 당신은 기뻤습니까? 삶에서 찾고 그리고 다음에 문에 갔을 때 그 문이 열려야 파라오는 사후의 세계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음 문에는 어떤 글자를 더했냐면 그 기쁜 삶에서라고 시작을 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 기쁜 삶에서 타인도 기뻤냐고 여쭤봐요. 근데 아마도 지금에 말하고 있는 어떤 나 본인의 자신만 행복하게 살았는지 내 주변의 이웃도 행복했는지를 되물어보고 있는 그러네요, 정말. 아마 2000년에 전에 시사하는 바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피라미드 또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뜻이 단지 그 왕의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서민들의 모습까지 삶까지 생각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아까 원래 다시 좀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아까 최근에 장례 문화가 영상 제작 앨범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렇게 아무튼 그 문화가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장례 문화도 최근 3, 4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이렇게 변해 왔는지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참 많이 빠르게 변화가 있었죠. 우선은 우리가 3, 40년부터 우리가 그 어떤 농경 사회에서 공업화, 상업화로 우리 이 사회 속도가 좀 빠르게 변화가 되어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3, 40년 전에 우리가 그 태어난 곳, 삶을 시작하는 곳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3, 40년부터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요. 그렇죠. 집에서 돌아가신다는 게 사회적인 여건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현대 와서 이때부터 그 장례라고 하는 변화가 생기면서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어느 곳에서 가장 먼저 생겼냐면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외국에서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분들이. 왜 그런가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장례를 치르는 곳인가? 그렇죠. 왜 이곳에 장례식장이 있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문화가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그 우리가 그 시대부터 공동묘지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묘지라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선산에 매장을 하더라도 나의 선산에 이렇게 모시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집단묘지라고 하는 공동묘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완전 정착을 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3, 40년 전부터는 마을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공동묘지와 집단 이렇게 장례 시설이 마련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우리가 염사, 장의사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가족적인 우리가 장례 또는 마을 공동체적인 장례에서 우리가 장례 서비스, 그다음에 전문 직업, 그다음에 전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전문 시설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아마 필요에 의해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란 부분은 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네. 이렇게 옮겨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5일장이다 7일장까지 네. 예,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 일자가 개신장이 좀 줄어들고 있지도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죠. 예.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3일장이라고 예. 하는 얘기가 장례 중에 3일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예. 3일장, 5일장, 7일장 이렇게 우리가 좀 오래된 얘기죠. 예. 그 가정의 준칙에 의해서 3일장, 5일장, 7일장이라는 예. 얘기 그리고 상복보다는 우리가 말해서 검정 양복을 입고 예. 완장을 차고 예. 그다음에 허례허식을 없애자고 하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장례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과연 이게 고인을 애도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이게 가능하냐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아주 정착을 해버린 경우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2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팬터미즈 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루 장례를 치르셨던 경우도 있고 또는 화장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못 잡아서 뭐 7일씩 또 고인을 모시고 지방으로 순회하는 경우도 발생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설과 또는 이러한 부분에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거를 충분히 할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일자 수가 좀 줄어들고 어찌 보면 그런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도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예전에 이렇게 관습처럼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장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우리가 그 옛것이라 그러죠. 옛것. 옛것을 다 따라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형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 먼 얘기죠. 먼 얘기에도 보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는 이걸 법령으로 좀 정했었죠. 우리가 예의에 관한 거, 유교적인 나라를 통치를 하는 어떤 통치 개념으로. 그래서 국조 5례라고 해서 5가지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이거에 나오는데 장례는 이제 흉례편에 좀 나오는데요. 흉례편에. 그런데 그 본인의 이제 선대왕이죠. 할아버지의 선대왕 때 만들었던 어떤 법령을 하나 바꾸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걸쳐야 되는데 이렇게 상례편에 보면은 간단하게 바꾸는 경우가 크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현 시대에 맞지 아니하여 고쳐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의를 갖추는 게 또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통의 어떤 관습을 다 지키는 게 과연 우리가 그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냐? 아니면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현대의 어떤 예의 범절을 맞춰야 되느냐 한다면 지금 옛 선인들을 따라간다면 현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상장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고인을 어떻게 잘 그러니까 기리고 그런 모습이 어떤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형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조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그 명장님께서는 혹시 가장 바람직한 우리 장례식 좋은 장례식의 모습을 많이 그동안 장례식을 봐오셨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동안에 좀 생각해 놓으신 뭐 좋은 장례식이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가장 우선은 준비된 장례죠.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하는 장례가 가장 우리가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장례가 가장 아마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단계라 그러면 가장 좋은 장례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죽음을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진짜.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아까
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점에 내가 죽을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를. 예, 그렇죠. 예. 단 언제 어떻게 죽는다고를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과 인생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준비한다는 거는 나의 의지대로 상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가 준비한다는 건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 예. 우리가 삶을 부딪히다 보면 하고 싶은 그렇죠. 사람도 있고 용서를 받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 장례를 설계를 해서 이분들에게는 누구에게는 반드시 나의 장례에 참여를 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이게 어떻든 가장 바람직한 장례가 아닌가 보여서 뭐 명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리 유언을 그렇죠, 잘 작성을 해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내가 고인이 됐을 때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미리미리 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가장 바람직한 장례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뭐 명장님께서 이런 그동안 일을 해 오시면서 봐오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어떤 부분 중이 좀 있었는지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죠. 네, 그러시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예. 아름다운 이별 그 준비를 착실한 신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호스피스 그 자원봉사자 교육자로 있을 때 그분을 처음 뵀었고요. 예. 교육을 마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예. 참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어르신분들하고 너무 대화를 잘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장래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많이 여쭤봤어요. 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남겨진 뭐 가족들은 어떤 슬픔과 좌절을 겪고 살아가는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참 많은 시간을 좀 겪었는데 사실 그분은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버킷리스트란 거를 작성해서 거기에 자원봉사기 학이라고 하는 걸 작성하고 마지막 자원봉사를 그 죽음에 관련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시면서 또 어르신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셨던 분이시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 되시는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딸이 지금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따님께서 지금 모든 장례 준비를 저에게 의뢰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원을 좀 들어줄 수 있느냐고 해서 물론 여기 제주도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이러한 거로 자원봉사를 했고 이러한 사연을 갖고 계셨던 분이구나 해서 거의 한달음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제가 편지를 좀 읽었었어요. 자기는 하늘로 시집을 간대요. 그리고 저에게 당부의 말도 서운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장례에 대해서 옷은 우리가 결혼식 때 입을 수 있는 옷과 비슷한 진짜 하얀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부모님에게는 좀 더 검정 옷이 아니고 화사한 양복과 엄마에게도 화려한 드레스를 좀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인의 화장한 유해는 본인이 여행을 다니던 곳에 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바람도 되고 물도 되고 꽃도 되고 그 무엇으로 돼서 그야말로 지수 화풍이 되시는 거예요. 그 무엇이 돼서 항시 남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고인의 뜻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존재가 있어야 돼서 납골당을 그래도 납골당을 원하셨었고요. 친지분들은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분들을 참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많이 설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고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해서 저는 설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유언대로 장례를 치렀어요. 네, 아마 몇 년 전에 그 부모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게 제주도 오셔갖고 그 심각한 그 목소리로 요즘 우리 따님 혹시 뵌 적 없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실감에 오시는 어떤 트라우마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연락이 없는데 선생님에게는 연락을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 뵐 수 있습니까 해서 제가 그 자리로 모든 일을 제껴놓고 뛰어갔어요. 근데 식당을 딱 잡아놓고 있는데 저가 들어가는데 그 노부부께서 너무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 그 얼굴에 그런 온 세상의 시름을 다 잠긴 표정을 갖고 오시니에요. 뭐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은 하늘로 시집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계속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행복한데 왜 선생님은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차네요. 그래서 제가 딸이 다녔던 곳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또 따님을 이렇게 보러 다니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게 마지막 그 말씀이 뭐냐면 본인들은 행복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딸에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남겨진 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의 장례는. 그리고 그 장례에서 필요했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가 어떤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교육을 갈 때 자기 모습을 보여주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 뭐 교육자로서 강의 다닐 때 이분 얼굴을 보면 저도 이제 저렇게만 저도 갈 수 있으면 하죠. 우리가 흔히 뭐 병원에서 어떤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신을 기증하듯이 진짜 아름다운 장례를 위해서 그분은 그런 문화를 이렇게 또 남겨주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짜 아름다운 이제 우리가 장례를 봤다면 이제 그에 못지않은 좀 슬픈 아니면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례도 분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런 장례는 또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요? 그 부분도 많죠. 우선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장례 중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재산 싸움, 가족 간에.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운명하시고 이제 장례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망 진단서를 바로 들고 보험 사러 가시는 큰며느님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자 되시는 분은 갑자기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놓고 나서 형제들에게 임종 전에 보험 예금은 뭐 장례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건물하고 토지는 큰 손자에게 양도하라고 했다고 어머님과 이제 같이 유언하는 걸 들으셨지 않냐고 어머니에게 대답을 계속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분들은 그걸 듣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짐을 싸고 가버리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아까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냐고 하고 그리고 또 부고 문자를 빨리 보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강권이었는데 저에게 마지막 장례 어떤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발인 전에
근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사실은 했어요. 가족에게 불편한 말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한의 예. 어떻든 참다가 제가 한마디 한 게 무엇이 손해했습니까 해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이득이 나고 예. 어떤 손해가 나기를 바라셨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사실 자그마한 다툼들은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런 어떤 한 가족의 어떤 슬픔을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먼저 재산 문제 이런 거를 하기에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죠, 사실. 사실 근데 뭐 아까 아름다운 장래 그런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소수일 것이고 지금 현 세태가 지금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돈으로 가족 간에 좀 멍드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아서 한편으로 좀 아쉬움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적인 서로의 갈등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뭐 이런 재산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인을 떠나보는 그 장소 안에서만큼은 또는 길지 않은 시간에 3일에 또는 5일의 그 기간 동안만은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네. 고인을 좀 생각하고 좀 애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찌 보면은 장례 문화 안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뭐 우리나라 장례 명장 1호로 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30여 년 동안 한 3천여 명의 마지막을 함께한 그 유재철 선생님이라고 뭐 이런 세월이 흐를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영원히 존재를 믿게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남기셨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고인의 좋은 죽음을 맞아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분명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뭐 명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들, 뭐 좋은 죽음을 위한 그런 과정, 뭐 나쁜 죽음, 뭐 이런 부분들 분명 이렇게 파오셨을 테니까요. 맞죠. 글쎄요, 아마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혼의 존재가 없다면 현재 삶이 사실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사후 세계관을 통해서 현재가 존재하듯 영혼 또한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가장 우리가 그 선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영혼이 선하여 그 마지막 모습이 평안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우리 선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분이 돌아가시면 선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 어떤 죽음은 이분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을까 또는 평온할 수도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저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 죽음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까지 그걸 다 아실 수 있죠. 물론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그 겉모습이 험하게 보이는 거 하고 그 내면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보여요. 타인을 그러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때가 있죠. 뭐 제주도에도 몇 분 계십니다. 최초의 우리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함덕해수욕장에서 우리 다른 그 학생들이 물에 빠진 거를 구하고 5명을 구하고 본인이 결국 그 힘에 빠져서 그 돌아가셨던 학생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제주도의 최초의 의사사라고 그래서 근데 가끔 양지공원에 지금 모셔 있지만 가끔 가면 뵈요. 그 사진도 보고 아주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도 그 모습이 가장 선하다고 봤던 거고요. 또 이제 장기기증이라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보시면 타인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시고 가시는 분, 모든 거를 다 나눠주고 가시는 분들의 장례에서 보면
아, 이 영혼은 그래도 존재하는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고로 돌아가셔갖고 몸이 험하신 게 아니고 또 제가 이제 근래의 어떤 경험으로 인하면 우리 독도에서 소방 헬기가 사람의 환자를 싣고 오다가 떨어졌던 사고가 있었어요. 5분의 소방 대원분들. 그분들의 시신을 인양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예, 그렇겠죠. 대통령께서 또 그 우리가 지방 그 소방관에서 처음으로 참여하신 그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직접 고인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염습을 하고 그리고 고인의 모습을 생전 모습을 조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서 장례주사들이 36시간 동안을 그 고인 앞에서 같이 머무르고 할 때 바닷속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몸의 훼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렇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냄새가 나지 않느냐, 역하지 않느냐. 근데 가족도 그분의 가족이라 생각해서 안을 수 있었고 저희들도 안을 수 있었고 그 피부를 저희가 어루만질 수 있었을 때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숭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의 아마 그런 어떤 영혼은 아마 가장 맑은 영혼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죽음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보시면 나쁜 죽음 얘기하면 과거에도 그랬죠. 뭐 객사했다, 집에서 돌아가지 못고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나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현대사회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존엄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 사회적 어떤 지위를 누렸든 또는 거리에서 생활을 했든 간에 그 죽음 앞에서는 인간으로서 존엄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는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죽음이라고 하면 지금 같아요.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죠. 패데믹 상황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상실감을 치료해야 하는 사회적 죽음이 아마 전 세계를 지금도 흔들고 있고 또 진행 중이고요. 또 사회적 휴식증 동안 오랫동안 지속될 걸로 봐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아마 우리가 현재 있는 분들의 어떤 영혼적, 마음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치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좋은 명의, 의사분, 좋은 약 또는 첨단 장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 사회는 관심과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이 가장 많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명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나쁜 죽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로운 죽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영혼 그 자체로 봤을 때도 이렇게 그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좀 싶기도 하고. 우리 지금 웰다잉 이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전 장례 이런 문화도 좀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장례 치르신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좀 얘기를 들었고 이런 생전 장례가 사실은 좀 생소해 보이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이러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고대에서 메몬토 모리라고 하는 얘기를 나눌 때가 있죠. 우리 웰다잉 하면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데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인간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한 50대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좋아했던 영화가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 예, 배너의 그 장면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죽은 병사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면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메몬토 모리라고 하는 얘기를 외쳐요. 내가 저렇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분에게 박수를 받고 개선 장군으로서 위용을 떨치고 들어오지만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인생은 사실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내가 뜻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장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보고 싶던 분 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다 전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간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는 부음을 듣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6명의 나의 친구들이 내 관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다면 인생 참 잘 살았다고. 그럼 말씀 좀 하시죠.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고 연세가 드시면 한 분 친했던 분이 가시고 또 가시다 보면 그 6분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생전 장례라고 하는 거 보면 사전 장례 준비라는 게 먼저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환갑이 지나고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 잔치 벌리듯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의도 준비하고 그리고 지인을 초대해서 잔치도 하고 이런 어떤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시기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엔딩 스토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내가 초대하고 싶었던 분 이런 분들 또는 가족 구성원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장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거 그다음에 그런 앨범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부각이 돼서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명장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생전 장례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그 생전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웰다잉의 한 목적이고 내가 현재 남겨진 어떤 삶을 더 그 아름답게 또 더 고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나의 생전 장례가 저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도 말로 가끔 뭐 별나서 별거를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종교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적극적인 좀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하고 싶어도 장소 마련이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서 하기에는 많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이 적어지는 주택 안에서 모든 가족을 초대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이 아닌데 장례식장을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장을 틀으면 남들이 혹시라도 오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부의금 받으려고 저러나는 어떤 오해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종교나 정부 단체에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물이라든지 기록물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소책자로 만든다 그러면 한 가족의 어떤 역사물로도 남기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앞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장례 문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장례 문화가 변화가는데 이게 그런 뭐랄까 시초라고 될까요? 그럼 마중물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가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기사항처럼 우리가 돼버렸죠. 죽음에 대한 이게 이야기를. 가장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 또 얘기를 꺼내는 그 자체조차도 이제 금기시가 된 거죠. 예. 예. 뭐 우리 육아 교육을 하고 사회적인 교육을 하고 뭐 정규 교육을 받고 성교육을 받고 예. 다 하는데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학생 때부터 만약에 우리가 장년층까지 어떤 이런 죽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를 더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죠. 여기도 이제 초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사실 우리에게 성교육 예전 같은 경우 하더라도 굉장히 멀게 보이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는 성교육 기본적으로 꼭 필수 그런 것처럼 됐듯이 이 죽음 교육도 그런 게 충분히 됐을 때 생전 장례론 이런 것도 우리가한테 이제 보편화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지금 꽤 오랜 시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이들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지금 해 오셨는데 이제 명장께서는 이제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죽음 이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죽음이란 한마디로 하면 준비된 죽음이겠죠. 그러시겠죠. 아마 삶을 되돌아보면 누구나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존재할 거라고 봐요. 또한 의도된 삶이든 의도되지 않는 삶 쪽에서 뭐 내 탓에 힘들어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내 탓에 괴로워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또는 뭐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사실 만났어요. 우리가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네, 가장 후회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통일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통일된 게 뭐? 가장 나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또는 그 후회하는 내용 중에 왜 못하십니까를 계속 여쭤봐요. 이따가 오시면 내일 오시면 미안하다고 해라. 하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그 말씀을 못하세요. 아, 그 말을 꺼내시지 못하시는군요. 그리고 내일 하지 내일까지 해요. 내일은 내가 진짜 할 거야.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좀 남성분들 있죠.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한 번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또 못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남겨진 분들은 이 말을 단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다 잊었으니 형제간의 모든 것을 다 잊었으니 나는 오래전에 용서했으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서로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맞이해요. 네, 우리가 가끔 뉴스를 좀 볼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포항에서 우리 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어떤 게 있었죠. 그 마지막 엔딩 메시지가 저희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엔딩 메시지라고 좀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더라고요. 아마 좋은 죽음이라면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매일 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 없는 아마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방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집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꺼낼 말을
네, 아내분한테, 아이들한테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준비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습관처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 예, 생활에서의 그것들들. 예, 네 오늘은 생전 장례를 치른 한 초노인의 초대장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쳐볼까 하는데요. 예. 그분의 말씀 좀 읊어드린다면요. 저 김병국은 85살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고 병세가 완치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십시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십시오.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 부르고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이자 좋은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